아바호 이랬습니다. 로스는 스페인어의 그 정관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리고 대아바호에서, 아바호는 아래쪽, 아래층, 뭐 낮은 곳 이런 뜻이래요. 보면은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층민들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민중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천민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민용태 선생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번역하는데 좀 튀는 지점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민들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조금 낯섭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멕시코 문학을 접해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멕시코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월드컵 할 때, 그죠? 이 월드컵 할 때나 아니면은 선인장 얘기할 데킬라 마실 때, 그죠? 또 뭐가 있을까? 라쿠카라차. 그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라는 뜻입니다. 독립운동 시절부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1910년대 멕시코 혁명까지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불린 노래였대요. 근데 문학 작품은 우리가 읽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멕시코 작품이 6편쯤 됩니다. 이번 시즌, 다음 시즌 합쳐서 꽤 많은 편입니다. 이게 멕시코 작품이 이렇게 많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멕시코 큰 나라입니다. 이 멕시코 하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기고 뭐 지고 하니까 비슷한 나라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 우리나라보다 한반도보다는 9배쯤 크고요. 남한보다는 10배쯤 높습니다. 인구도 1억 3천만 가까이 돼요. 지금 저기 조교가 지금 장난치고 있어서 이게 또 나가버렸습니다. 네, 화면 보이죠?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남미를 통틀어서 북중남미 통틀어서 인구 규모로 보면은 미국, 브라질, 미국 다음인가 그렇죠?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우리의 그 선입견, 선의애가 얼마나 우리의 그 깊이 있는 이해를 방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 시즌, 다음 시즌 합쳐서 멕시코 문학 작품을 5편, 6편쯤 읽을 텐데, 네, 그러다 보면 멕시코에 대해서 많은 이해나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대사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첫 걸음이니까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멕시코,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등에 대해서는 다른 그 중남미 국가들보다 훨씬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천민들을 다들 읽으셨겠지만은 재미가 별로 없죠. 재미가 별로 없는데 제가 강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리저리 고민을 했는데 사실 혁명이란 무엇인가, 민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쓴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혁명입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지난주에 핵심어가 메타포였죠. 이번 주에는 혁명이란 무엇인가, 혁명이고요. 그리고 다음 3강의 키워드는 식인주의입니다. 이 카니발리즘인데 이 중남미를 읽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니까 하나하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혁명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분적이었는지 또는 파편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의 혁명론이 얼마나 이 관성화되어 있었는지
또는 정형화되어 있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민중들의 삶과 혁명이 만나는 지점의 그 진실성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이 아수엘라의 천민들이 훨씬 적절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디에고 리베라 얘기도 해야 되고요. 이 디에고 리베라 얘기하다 보면은 프리다 칼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프리다 칼로를 얘기하다 보면 트로츠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큰 그림만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표지 그림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PPT 강의 노트의 첫 화면의 그림이 바로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벽화 중 일부인데요. 띠에라 이 프리엔다인가 그래요. 이 땅과 자유입니다. 땅과 자유. 그러니까 이 멕시코 혁명의 핵심은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이 땅과 자유가 핵심인데, 그 띠에라라고 써져 있는 저쪽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사파타죠. 사파타입니다. 그리고 왼쪽 맨 끝에 있는 사람이 판초 비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파타와 판초 비아는 멕시코 혁명의 아이콘입니다. 어디 가나 이 산초 비아하고 사파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링크해드린 라쿠카라차에 보면은 가사에 보면은 산초 비아가 온다 이 나오죠. 또 카란사 얘기도 나오고요. 이 카란사하고 오브레고는 배반자로 나중에 낙인 찍히는 데 비해서 이 산초 판사와 산초 비아와 에밀리오 사파타는 끝까지 이 투쟁하다가 암살당한, 살해당한 그런 비운의 혁명적 주인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이른바 마르코스 부사령관이 이끄는 사파티스타 있죠? 그 사파타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볼리비아 가면 이제 시몬 볼리바르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면은 산 마틴도 만나야 되고 여러 이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산초 비아하고 에밀리오 사파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파타 영화는 보셨죠? 그것도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 예습을 안 해요. 하라면은 예습을 복습도 안 하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이 놀이가 즐거우려면은 예습을 잘해야 돼요. 복습도 잘해야 되고 영화 보라면은 꼬박꼬박 보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멕시코 편 보라 그러면은 링크 해준 건 보지 말고 이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 기행이죠. 세계 테마 기행이 멕시코 편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3편이 있습니다. 그거 다 찾아서 보고 해야지. 그 착한 학생들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산초비아 영화는 몇 편이 있는데 왓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OTT 채널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이 넷플릭스하고 왓챠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왓챠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산초 판사와 에밀리오 사파타를 알고 멕시코 가시면 여러분 멕시코 가서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아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멕시코 영화 중에 제가 최근에 본 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멕시코 70년대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로마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마. ROMA. 그 아이 이름입니다. 가사도우미 이름인데 가사도우미의 시선으로 멕시코의 현대사를 비춘 괜찮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링크해 드릴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초 판사와 에밀리오 사파타 됐죠? 산초 비아 왜 이러지? 산초 판사를 계속 내가 산초 비아를 산초 판사라고 그런다 그죠? 산초 비아,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의 그 하인이죠. 우리 돈키호테도 읽어야 되는데
사실 스페인 문학하고 중남미 문학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함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스페인 할 때 또 중남미를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산초 비약. 우리가 비옷 입을 때 산초 우이 그러죠. 판초 우이. 그때 판초 우이는 이 판초가 아닙니다. 여기 판초비 할 때 판초는 프란치스코의 애칭으로 쓰는 판초고요. 판초 우이 할 때 판초는 폰초입니다. 폰초. Poncho. 그걸 이 망토 있죠, 망토. 그 원주민들이 입는 그 망토를 폰초인데 그걸 판초라고 이렇게 발음이 전화됐다 그래요. 왜 이러나. 천둥이 너무 무섭게 치는데요. 우리 혜슬이 아빠 안 계시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여기. 너무 무서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 산초 비아하고 에밀리오 사파타 기억하시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가면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곳곳이 벽화랍니다. 왕궁이든 어디든 그 벽화 미술이 아주 발달했다 그러는데 그 벽화 미술의 맨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링크해 드린 것 중에 Learn from Masters라는 채널 있죠. 그 미술 그림들을 쭉 보여주는 그 채널인데 기가 막힙니다. Learn from Masters라는 그 디에고 리베라 링크해 드린 거 있죠. 이 채널 이름인데 이런 거 구독해서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세계 저명 그 화가들의 그림들을 쭉 뭐 긴 건 2시간, 3시간 이어지게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전편을 보여줘요. 그 집에 텔레비전 큰 거 있으면은 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요.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벽화의 일부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 Learn from Masters를 통해서 보면은 다음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로 가볼까요? 우리 이번 시즌 강의의 지도 담당은 우리 이무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는 크게 우리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고 이 유카탄 반도가 있고요. 여기 이쪽 치아와 있죠. 이 치아와가 판초비아의 거점입니다. 산초비아의 왜 이러지 오늘? 산초비아의 거점이고요. 그리고 이 과달라하라의 중부 있죠. 중부 이쪽이 카란사의 거점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맨 밑에 치아파스 있잖아요. 남부에. 이 치아파스가 바로 사파타의 거점입니다. 근데 여기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치아파스가 혁명의 어떤 근거지로서 오랫동안 우리로 말하자면 지리산 같은 그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나 봐요. 이 유카탄 반도 아주 유명하죠. 칸쿤이라는 곳이 유흥지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휴양지로 유명하고요. 여기 쭉 이어지죠. 그리고 여기 유카탄 반도에서 이 미국 그 쪽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바로 뭐라 그러나 지금 소나기 오는 겁니까? 마야 문명이 있던 곳입니다. 이 마야 문명 이전에는 올멕 문명이라고 있었는데요. 고대 문명. 올멕 문명은 지중해의 그 그리스 고대 국가처럼 이렇게 흥성했던 문명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야 문명권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이쪽 멕시코시티 이곳을 근거지로 한 고대 문명이 바로 아즈텍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인들에게 이 아즈텍 문명은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 고향, 그 정신적 자산 같은 그 역할을 하죠. 됐죠? 이 멕시코의 큰 그림이고 옆에 보시면은 왼쪽 옆으로 오면은 이 캘리포니아 반도가 있죠. 반도가 있는데 캘리포니아라고 읽으면 안 돼요. 미국식 발음이고 여기 보면은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이랬죠. 그죠? 바하 칼리포르니아 주 수루주 이랬는데 바하는 아래쪽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래쪽 그 캘리포니아 주라 그러고, 여기에 코르테스가 처음 이쪽을 멕시코를 발견하고 온 사람이죠. 코르테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 위쪽까지 다 멕시코 땅이었는데 1840년대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다 빼앗기죠. 이 텍사스나 이 캘리포니아 이쪽을 다 빼앗기고 국경선이 이렇게 확정됩니다. 몬테레이도 여기 있고요. 이 지도들 눈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게 국장인데, 이 멕시코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하얀색이 있고 국장이 있잖아요. 이 국장이 보면은 이 매, 이게 뭡니까? 콘도르입니다. 콘도르. 콘도르가 뱀을 물고 있는 형상이죠. 그리고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 콘도르로 상징되는 매, 그리고 독수리, 그리고 뱀. 이게 아즈텍 문명의 신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은 이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곳에 이 나라를 세워라라고 했대요. 그 상징적인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국장입니다. 이거 보면은 멕시코 사람들에게 이 아스텍이라는 문명, 아스텍 문명이 얼마나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남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유럽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럽인들이 이곳에 와서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게 1530년 무렵입니다. 1530년. 이런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1차로 지가 발견했다고 한 게 14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대략 25년, 30년 지난 시점에 아즈텍 문명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왕 목테수마인가, 그렇죠. 이런 그 아즈텍 문명사도 나중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유럽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즈텍 문명, 인카도 그렇습니다만, 인카 문명은 페루 쪽이에요. 쿠스코가 있는 페루 쪽인데, 나중에 페루 문화 갈 때 말씀드릴게요. 이 유럽 스페인 군 500명 정도가 왔는데, 그 5만 명이 있던 아즈텍 군대가 전멸당해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즈텍 쪽에서는 이 마지막 황제 목테수마가 신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유럽인들을 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걸 순진한 이 아즈텍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스페인 군이 그야말로 500명이 5만 명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해서 중남미의 인구가 적게는 5천만에서 8천만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약 80%에서 90%가 다 줄어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전쟁도 있었고 또 자살이 이렇게 많았대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못 살겠다, 죽은 사람이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천연두, 이 전염병 있죠. 전염병 때문에 거의 70~80%에 이르는 이 원주민들이 그야말로 대학살 당하는 지경에 이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탕수수 농장을 개간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을 다 대량 수송해 오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노예무역이죠. 그래서 이게 삼각무역, 그리고 콜럼버스 교환, 이런 것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얘기하면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니까 전염병 얘기 나왔으니 하나씩만 또 공부할게요. 하나는 콜럼버스 교환이라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콜럼버스 교환은 콜롬비안 익스체인지입니다. 이 용어를 아시면은, 이 개념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콜럼버스가 온 이후에 유럽과 이 중남미 사이에 익스체인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건 주로 천연두, 이런 역병, 이런 것들이고, 물론 딴 것도 들어왔다 그러죠. 커피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쪽에서 건너간 것들이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담배, 향신료. 향신료는 덜해요. 사탕수수, 감자, 고구마, 토마토, 그죠? 그리고 바닐라. 이런 그 바닐라도 일종의 향신료라고 봐야 되나? 그죠? 향료라고 봐야겠죠? 이런 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등과 교환, 또 불균등 교환이죠. 이 중남미 사람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래이기도 할 테고, 그런 거래에 의해서 이 뒤섞입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 문화의 핵심적인 특징은 혼종성이에요.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하겠지만 뒤섞입니다. 그 뒤섞이는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인종적인 혼종이죠. 뒤섞임이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천천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종할 때 이 위계 질서가 있는데요. 인종적으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을 페닌슐라를 합니다. 페닌슐라를 따라해보세요. 이무기 페닌슐라를. 페닌슐라. 그렇지, 페닌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코리안 페닌슐라 이러죠. 예. 반도. 반도에서 온 사람들. 이 반도 어디 반도겠어요?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 있는 곳이죠. 이베리아 반도, 반도인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흥미로운 게 식민지 시대 때는 우리가 반도인 그러면은 이 폄하하는 말이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반도인 또 이런 조센징처럼 어떤 비칭이었습니다. 멸칭에 가까웠어요. 한토진 이러면은. 근데 여기서는 페닌슐라를 그러면은 경칭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특권층입니다. 인종적으로 보면은 요 밑에 크리올가 있습니다. 크레올 이러는데 영어로는 크리올이라고 그러고요. 프랑스어는 크레올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크리오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이에요.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 볼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백인들하고 섞인 인종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들입니다. 이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이끄는 사람들은 중남미 독립을 이끄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고 얘들이에요. 얘들 스페인 특권층으로부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서 우리의 특권을 다 차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세계 혼종 혼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메스티조. 메스티소죠. 이 메스티소는 백인과 원주민. 그러니까 이 중남미 원주민 있죠. 황인종이죠. 황인종이 혼혈입니다. 메스티소. 그 다음에 물라토. 이 물라토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삼보라는 삼보. 이 삼보는 흑인과 원주민이 결합합니다. 이 원주민과 흑인.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인종적으로 위계가 확실해요. 그것도 여기에 온갖 결합들이 있었겠죠. 이 경우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쭉 표로 보면은 제가 기억한 것만 해도 한 20가지 이상이 넘어요. 이 혼혈이. 왜 안 그렇게 해서 더 많겠죠. 경우에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을 따라가는 게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주 길어요. 이 풀네임은 외우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자기 족보를 쭉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인종적으로 일단 혼종성이 하이브리더티죠. 이 혼종적인 모습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건 꼭 기억하세요. 페닌슐라를 크리오요, 그 밑에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이 순서도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 흑인들은 원주민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겁니다. 이른바 이게 삼강구역인데 이 영국과 유럽이 있죠. 영국과 유럽이 있고
이쪽이 중남미가 있고요. 나중에 지도 그릴게요. 그리고 이쪽이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이 맞나요? 맞죠? 예,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아프리카 기인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 카리브해 중남미로 보내는 거죠. 중남미에서는 여기에서는 뭡니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지. 금, 은부터 시작해서 사탕수수 온갖 상품들 제공하는 이 삼각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노예, 상품, 자본 이런 거죠. 이건 노동력이겠죠. 노동력, 상품, 자본이 결합하는 삼각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세계사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도 이런 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계사의 기본적인 전개는 알아두셔야 소설을 읽을 때 훨씬 수월하고 쉽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지도도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소설의 배경은 멕시코 혁명입니다. 제가 옛날에 옛날 한 3, 40년 전에 산 책들을 따로 모아두는 책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쭉 봤더니 가물가물 기억이 나서 이렇게 쭉 하나하나 뒤져봤더니 이른바 혁명사 시리즈가 있습니다. 니카라구아 혁명사, 쿠바 혁명사, 그리고 멕시코 혁명사, 그리고 베트남 혁명사, 이런 시리즈가 쭉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출간 연대를 보니까 86, 87 요 무렵입니다. 우리 가능된 책들이 있는데 그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 중에서 약간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멕시코 혁명이나 니카라구아 혁명이나 베트남 혁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이 민족 혁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멕시코는 미국과 결합한 자들, 그리고 스페인 세력들과 결합한 자들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는 지경이 있었습니다. 이 97%를 다 이 대지주들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죠. 97%면 전부 다 대지주들의 소유였다는 얘기죠. 이 대농장인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농장을 아시엔다라고 합니다. 아시엔다. 따라해보세요. 아시엔다.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아시엔다에 태어났다는 말이 있어요. C였던 C.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아시엔다, 이 대농장 중심의 경영이었습니다.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이게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아시엔다 역사, 대농장, 대지주의 역사를 모르면은 스페인 권역 식민지들의 그 고통스러운 역사들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만 예로 들어도 필리핀을 지배하는 게 몇몇 7인가 8명의 토호들, 대지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주들을 지원한 게 바로 스페인 권력과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 중남미 공부할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세력들입니다. 하나는 외세, 스페인이나 특히 미국, 외세 문제. 또 하나는 교회. 이 교회가 심각해요. 이 카톨릭이 저지른 죄악은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 중남미에서 카톨릭이 저지른 이 죄상은 뭐 정말 말로 그야말로 비욘드 디스크립션이에요. 형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가 대지주입니다. 이 삼각편대에 의해서 민중들이 그야말로 씨가 말라버렸죠. 그러니까 민족 관점에서 혁명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중남미 혁명사나 베트남 혁명사, 또 필리핀 혁명사도 있었죠. 혁명사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이른바 NL 계열 사람들은 이쪽 중남미 혁명을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중에 중남미 혁명 중에
맨 앞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멕시코 혁명입니다. 이게 1910년부터 17년까지인데 길게 보면 20년까지고요. 이 멕시코 혁명의 역사는 거의 세계사 중남미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여진 게 바로 오늘 읽는 이 소설이에요. 그럼 개략적인 그 역사만 보면은 1808년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합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1805년에 황제에 즉위하죠. 이 프랑스 혁명사를 모르면 또 중남미 역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IT 할 때 또 이 IT 문학 할 때 IT 혁명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을 얘기하겠지만은 이 프랑스 혁명의 큰 개요를 모르면은 중남미의 독립의 과정들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1808년에 스페인을 점령해요. 이베리아 반도를. 이때의 그 참상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바로 고야입니다. 고야의 판화 시리즈 중에 전쟁의 참화라는 시리즈가 있죠. 전쟁의 참화라는 시리즈가 바로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훌륭한 학생들은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찾아봅니다. 잠자기 전에, 지금 말고 잠자기 전에 찾아보고 고야가 그린 그림이 어떤 것인지, 판화가 뭔지 쭉 보게 되죠. 이 프란시스 고야 아시죠?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페인이 무너지니까 아무래도 이쪽 지배가 느슨해지겠죠. 바로 이 시점에서 중남미의 독립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스페인에서는 미구엘 이달고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 스페인 벽화 보면은 곳곳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머리가 벗어진 흰머리의 그 신부인데 이미지가 너무 선명합니다. 미구엘 이달고 신부의 설교가 있습니다. 돌로레스에서 외침이라는 유명한 그 설교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스페인에서 벗어나서 독립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 독립의 아버지 할 때는 늘 이 이달고 신부를 호명합니다. 이 이달고 신부 이후에 독립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21년에 독립을 합니다. 되게 요 무렵이에요. 21년에서 30년 사이에 중남미가 다 독립합니다. 이때 바로 멀로주의 이런 게 다 또 이어지고요. 이 1840년, 50년 이때까지 그 과정들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아 문학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식민지가 남긴 그늘이 참 짙고도 어둡죠. 그래서 늘 따라다니는 게 독재, 내전 이런 것들입니다. 이 멕시코의 경우도 독립하고 나서 약 30년, 40년 동안에 대통령이 36번 이 정도 바뀌었다 그러죠. 그 난리가 아닌 거죠. 난리가 아닙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남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 연방주의자하고 중앙집권주의자가 늘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주의자는 누구겠어요? 지역의 토호들이겠죠. 지역의 대지주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앙집권자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통합해 보겠다는 국민국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얘들끼리의 대결이 늘 있어요. 아무튼 이런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은 천민들 보면은 친절하게도 멕시코 역사를 쭉 요약해놨죠. 그럼 쭉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에 1846년에서 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주목해봐야 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스페인 얘들을 다 몰아내고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삼기 시작했죠. 그래서 곳곳에 미국이 개입을 해요. 그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두고두고. 중남미 역사나 문화를 얘기할 때 미국을 빼놓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상수. 미국이 현대사에서 저지른 이 죄상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치를 늘 얘기하는 나치의 죄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 미국이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놀랍게도. 특히 중남미에서 저지른 죄악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840년대에 미국과의 전쟁이 있었고, 이때 이제 이른바
뉴멕시코를 비롯해서 텍사스 이쪽을 다 빼앗기죠. 이 미국에 강탈당합니다. 그리고 잣대로 잰 듯이 국경선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1876년에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이 문제적인 인물, 외워야 돼요. 포르피리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하는데 1880년에서 84년 한 번을 빼고 1910년, 정확히는 11년까지 쫓겨나기까지 30년, 31년가량을 독재를 휘두릅니다. 이때 철저하게 이 외세 의존적이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걸 돌려줘 버리고, 그 전에 대통령 이름을 잊어먹었었는데 교회 자산들을 빼앗았거든요. 근데 이 교회 자산들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지주들과 결탁해서 이 혹독한 독재 정치를 펼치죠. 여기에 저항해서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저항해서 들고 일어선 게 바로 멕시코 혁명입니다. 그 멕시코 혁명의 출발 지점은 독립혁명이에요. 출발 지점은 바로 마데로라는 사람입니다. 프란시스코 마데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마데로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 혁명을 선동했죠. 혁명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데로의 그 휘하로 판초비아, 맞죠? 판초비아? 네. 그리고 에밀리오 사파타, 카란사, 오브레곤이 들어와요. 장군들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판초비아 이런 사람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응? 소도둑이고 이렇죠. 에밀리오 사파타, 카란사, 오브레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방군하고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하루아침에 제나럴이 되고 이러죠. 장군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판초비아와 에밀리오 사파타가 한 팀이 되고 카란사 오브레곤이 한 팀이 돼서 또 싸워요. 싸우다가 결국은 판초비아와 에밀리오 사파타가 1919년인가 그렇죠? 이 무렵에 암살당하면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1911년 11월에 마데로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이 마데로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킵니다. 땅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땅이야말로 생명인데 이 멕시코 깃발에 보면은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죠. 가운데 이 세로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녹색, 흰색, 빨간색. 바로 녹색이 대지입니다. 대지. 땅에 대한 그 애정이 뭐 어디는 안 그렇겠습니까만 안 그렇겠습니까만 이 애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대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땅과 자유는 함께 따라다닙니다. 땅과 자유는. 근데 그 땅을 돌려주겠다 했는데 이 마데로가 법에 따라서 하자 하면서 말을 안 들어줍니다. 우리 영화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사파타가 삐져요. 나 안 해. 이러고서 사파타하고 판초비아가 다시 싸우게 되죠. 판초비아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고 미국과 텍사스의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만든 영화들이 많아요. 판초비아에 대한 영화들은. 마데로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러다가 또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다가 1913년에 우리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마데로도 나오고요. 판초비아, 사파타, 카란사, 오브레곤, 우에르타 다 나오죠.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거의 이 회상 속에 또는 전원 속에 다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빅토리아토인가요? 이 우에르타, 이게 박정희 전두환 같은 놈입니다. 이 미국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반혁명의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독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저항이 시작되죠. 이게 제2차 멕시코 혁명 이러는데 바로 우리 소설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1913년 우에르타에게 저항해서 일어난 혁명군과의 싸움이죠. 대략 2년 정도가 우리 소설의 시간적 배경이 되죠. 2년 정도가 시간적 배경이 됩니다. 아주 혹독한 또 독재 정치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1917년 2월 5일에 신헌법이 공포되고 이로써 멕시코 혁명이 일단락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혼돈이 계속되죠. 그 혼돈이 계속된 얘기들은 다음 작품 할 때 또 두고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멕시코 혁명에 관한 얘기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은 이 멕시코 대통령궁, 마데로가 있던 대통령궁을 점령했을 때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이 앉아 있는 사람이 판초 비아인데, 판초 비아는 약간 뭐 우락부락하고 자기 욕심도 많고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파타는 좀 수줍음이 많고 그랬던 인물 같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었죠.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몽매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화를 보면은 이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느냐, 가운데 있는 자리에 누가 앉느냐 주고 옥신각신하다가 판초 비아에게 사파타가 양보하면서 이런 구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운데 앉아 웃고 있는 사람이 판초 비아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에밀리오 사파타입니다. 이 모자는 많이 보셨죠? 계속 나오는 그 모자입니다. 됐죠? 사실 요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도 참 두고두고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또 찾아보기 바랍니다. 프랑스 혁명, 특히 나폴레옹의 정복전쟁, 특히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하죠. 나폴레옹 전쟁과 중남미의 독립의 상관성도 주목해야 되고요. 나중에 나폴레옹 3세는 막스밀리안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또 멕시코 제국의 황제로 삼죠. 이상한 그 권력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받는 대로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제 100분으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약속 지켜야 돼서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천민들의 개요 볼까요? 다 읽으셨을 테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개요 잘 보세요.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하고 젊은 농부 데메트리오 마시아스. 이 마시아스가 주인공이죠. 데메트리오 마시아스는 얼떨결에 혁명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그렇죠? 이 모야우야 마을 족장이 모니코가 제 마데로 군의 편이래 라고 고자질하면서 쫓기는 신사가 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몇몇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됐고, 20명 남짓한 동료들과 어울리게 됐고,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쩌다 승리하게 됐고, 어쩌다가 또 뭐 장군을 만나서 대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여기 얼떨결에가 중요해요. 얼떨결에 혁명의 물결이 휩쓸립니다. 무슨 대단한 의식을 갖고 있거나 이념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소설의 특이한 국면입니다. 우리가 읽는 민중소설과 달라요. 어떤 계급의식이 분명히 투영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민중의 모습이에요. 이 얼떨결에라는 이 빨간 글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동료들로 이루어진 작은 부리의 우두머리가 된 마시아스는 연방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죠. 연방군과 혁명군으로 나뉘죠. 연방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고 청년의학도 세르반테스의 권유로 혁명의 중심으로 다가갑니다. 이 청년의학도 세르반테스라는 인물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딱 알아챘죠? 이거 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로 매개 인물입니다. 매개 인물. 이른바 혁명의 중심과 민중을 연결하는 매개 인물인데 지식인이죠. 이 매개 인물로서 지식인의 그 양가성, 이중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한국 문학도 그렇고 여러 문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지식인치고 혁명의 최전선에 나가서 끝까지 혁명과 더불어 싸운 사람들 보기 드뭅니다. 한국 문학에서 보자면은 강경의 인간 문제라는 훌륭한 작품이 있죠. 강경의 인간 문장에 보면은 이 신철이라는
지식 청년이 등장합니다. 경성 제국대학을 다니는 이 지식 청년인데 인천의 노동자들을 계몽하는 역할을 맡아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고 자기 친구는 출세하고 뭐 법관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렇게 빌빌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감옥 갔다 와서는 바로 변절해 버립니다. 이 지식인들의 변절은 민중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흔한 얘기죠. 이 세계문학사에서 이 지식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데 서사 구조 구성상으로 보자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세르반테스가 없는 천민들이라는 소설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의학도 세르반테스의 권유로 혁명의 중심으로 다가갑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르반테스예요. 나테라 장군 진영에서는 대령, 비아 장군 진영에서 장군을 출세한다. 그는 여기는 마시아스네요. 이 마시아스는 나테라 장군 진영에서는 대령이 되고 또 비아 장군 진영에서는 장군으로 출세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르반테스입니다. 그에게 마시아스에게 혁명이란 싸우고 훔치고 죽이고 사랑하고 마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이 자신의 이념에 입각해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력을 어찌어찌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젠다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러나 혁명 지도자 비아와 카란사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마시아스의 위상도 흔들립니다. 이 비아와 카란사의 대결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비아 사파타 vs 그리고 카란사 오브레곤 이 둘이 나뉜다 그랬죠. 그림 그려지죠. 혁명 세력들끼리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하나씩 뒤에서 볼게요. 위상도 흔들립니다. 마시아스는 자신이 2년 전 연방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계곡에서 동지들을 잃고 자신도 눈을 감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소설입니다. 개요 잘 작성했나요? 이 소설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개요를 잡는 겁니다. 개요. 줄거리를 쓰는 겁니다. 이게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요약이죠. 이 요약이야말로 모든 글쓰기의 기본입니다. 근데 줄거리 쓰라 그러면은 구글 가서 긁어오거나 역자 해설에 나온 얘기를 갖다가 써요. 그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자기 눈으로 어떤 텍스트를 읽을 수 있으려면은 그 텍스트의 핵심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처음에 시키는 소설 읽으면서 시키는 작업이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식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한 건 이렇게 요약한 이유는 뒤에 걸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읽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죠. 사랑의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 마시아스가 아니고 거기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 판크라시온이나 몬타네스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혁명이란 무엇인가 초점을 맞출 예정이어서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개요를 끌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개요들을 스스로 작성해보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있더라도. 이외에 인물들이 있죠. 모니코, 우리 마시아스를 고자질한 마을 족장이죠. 나중에 복수를 하죠. 그대로 복수를 합니다. 판크라시오, 몬타네스, 만테카, 베난시오, 코도리니스 등 함께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카밀라라는 여성 있죠. 젊은 여성, 세르반테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마시아스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할지 뭐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알베르토 솔리스라는 인물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솔리스와 누굽니까? 세르반테스의 이 논쟁 아닌 논쟁, 혁명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들 중심입니다. 이게 바로 작가가 혁명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이 두 인물을 통해서 대변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 마리아노 아수엘라가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혁명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 작가의 분신이
세르반테스와 솔리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세르반테스 나중에 미국에 가서 뭐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내오죠. 3부에 보면은 그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리스라는 인물 주목하고요. 메코 그리고 핀타다라는 여성이 있죠. 이 멕시코 혁명에서 여성들의 역할 대단합니다. 이 그림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멕시코 혁명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이 대단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 얘기는 그 일부를 보여주는 게 이 핀타다가 아닌가 싶은데 이 핀타다가 나중에 카밀라를 칼로 찌르죠. 칼로 찔러 죽입니다. 노랑머리 마르가레트도 흥미로운 캐릭터고요. 발데라마라는 인물도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하나하나 그 개성이 있는 인물들인데 이게 민중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죠. 그림으로 얘기한다면은 벽화로 얘기한다면은 마시아스가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인물들이 민중들을 하나하나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추 그림 그려졌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혁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얼떨결에 마시아스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이 마시아스는 그냥 일상의 일부예요. 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쫓겨난 것이죠. 자기는 혁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혁명군에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죠. 마을에 쫓겨나서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온 것일 뿐이에요.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먹물들은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죠. 뭐 민중성을 부여하고 이게 혁명의 에너지라고 부여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이 작가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인의 언어로 민중들의 삶의 일부인 이 혁명이라는 것을 요리하지 말라. 지식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거나 대충 그 향수 뿌려서 가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 마시아스와 세르반테스의 대화 들어보세요. 이봐 풋내기 이렇게 부르죠. 정말 우리와 같이 가길 원하나? 넌 우리와 사람 자체가 달라. 사실 난 내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좋아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단순히 좋은 일이라는 믿음 하나로 이곳에 있겠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난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끄럽게 사는 것도 좋아하지.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야. 그렇죠? 어떤 폼으로 지금 우리 세르반테스는 연방군에 있다가 이쪽 왔죠? 이쪽으로 온 인물입니다. 자신의 이념에 의해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뒤에서 볼게요. 우리 세르반테스의 이념과 관련해서는 마시아스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왜 들고 일어났는지 아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도 나는 씨 뿌리려고 갈아 놓은 밭까지 있었다고. 모야우야 마을의 족장이 모니코 놈과의 충돌은 없었더라도 지금쯤 무척 바쁠 텐데 밭에 씨 뿌릴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예요, 이거. 나는 씨 뿌리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큰 대의명분이나 이념에 끌려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형적인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이게 어떻게 이제 혁명의 에너지로 진화해 나가는지는 다른 얘기고, 일단 이 마시아스의 출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농사 짓는 이 마시아스의 삶의 일부로서 우리는 이 혁명군에 들어온 마시아스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삶을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같이 맥주 한잔 마시자 하면서 논의하는 장면을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211쪽 한번 보세요. 211쪽. 여러분들이 밑줄 그었는지 표시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쯤에 이르는데 이제 나테라 장군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동직, 우리 혁명 계속합시다. 뭐 어쩌지 합시다. 지금 이제 그
사파타하고 비아 한편 먹고, 그리고 카란스하고 오브레곤이 한 편 먹어서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때 이제 나테라 장군이 계속 싸워야지 하면서 동시에 어느 편에 가담할 것인가 라고 묻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마시아스가 말하는 말 보세요. 몹시 당황한 마시아스가 잠시 머리를 극적거렸다. 이거 보십시오, 대장님.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제가 모자에 달고 있는 이 독수리는 대장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그래요, 저에게는 이 말만 하세요. 마시아스 이것저것 그 요것을 하게.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나는 거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혁명군 장군, 혁명군의 장군까지 오른 마시아스를 영웅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저 혁명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조종당하는 인물에 지나지 않죠. 근데 이걸 아주 아플 정도로 리얼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영웅하지 않습니다, 마시아스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단 혁명이란 무엇인가 해서 마시아스의 경우를 봤습니다. 삶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의 삶의 일부로서의 혁명인데 이것을 과대평가하거나 과대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작가의 이 혁명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를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세르반테스의 경우 보세요. 이 두 번에 나눠서 볼 텐데, 세르반테스의 경우는 이념으로 무장한 친구입니다. 지식인이죠. 먹물입니다, 일종의. 보세요. 일단 문장을 보는 게 빠릅니다. 세르반테스가 다시 말했다.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찾아온 사람은 기꺼이 받아주리라 믿었지요. 나의 도움이 별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에게는 다소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혁명이 승리를 하든 못하든 사실 내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세르반테스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 문장 볼까요? 혁명이란 가난하거나 무식한 사람, 그런 노예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요. 그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자기들의 금으로 바꿔버리는 데에 혁명의 이유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지요. 보세요. 그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자기들의 금으로 바꿔버리는 데에 혁명의 이유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혁명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르반테스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는 혁명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세르반테스의 말을 그대로 갖다 쓰죠. 그렇죠? 이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게,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게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마시아스의 경우와는 많이 다릅니다. 혁명이란 가난하거나 무식한 사람, 그리고 노예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 누구를 위한 혁명인가? 그런데 마시아스에게는 누구를 위한 혁명이 없죠. 자기를 위한 거죠, 그냥. 이 점이 다릅니다. 이 점. 누구를 위하느냐, 이게 둘 사이의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갈라놓죠. 마시아스에게는 혁명적인 삶이라는 게 뭔가 거창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 삶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죠. 필요하면 좀 빼앗기도 하고. 그런데 세르반테스에게는 뭔가를 위하는 것입니다. 대명분이 있죠.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어떤 빛나는 이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판크라시오가 말합니다. 어렵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난 그따위 설교는 질색이야. 판크라시오가 세르반테스의 말을 가로막았다. 여기에서 이제 기회주의자 세르반테스의 고민, 연방군과 혁명군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 보세요. 이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천민들의 작가 마리아노 아수엘라의 분신이 세르반테스라고 얘기했죠. 자신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어느 쪽이 이길까 주판화를 퉁기고 있습니다. 그죠? 연방군이 이길까? 혁명군이 이길까? 67, 68쪽 잠깐 보세요. 67, 68쪽 책 다 보고 있죠? 보면은 여기 우리 세르반테스의 고민들입니다. 카밀라가 뭐라 하는데도 귀에 안 들어와요.
보세요. 북부의 혁명군 지도자 비아가 치와와에서 찍어낸다는 은화를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지? 그들은 멋지게 무장을 하고 근사한 말을 타고 다닌다는데 제기랄. 나는 이게 뭐람 이거죠.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얘기가 사실인가? 그 신문에 의하면 소위 혁명군이란 자들은 금과 피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패거리로 몰려다니는 불안당일 뿐이라는데, 그렇다면 혁명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 허튼 소리란 말인가? 그러다가 또 갸우뚱합니다. 신문들이 아직까지 기세를 올려 연방문의 승리, 오직 승리만을 외치고 있어. 하지만 최근에 과달라하라에 온 한 재정관은 연방군 장군인 우에르타의 친인척들이 수도를 버리고 항구 쪽으로 피신했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혁명군이 이길지도 몰라. 그래, 혁명군들과 같이 있어야 해. 이런 식이에요. 이 세르반테스의 고민은 아마 지식인인 이 작가 아수엘라, 또 혁명의 한 북판에 있었던 아수엘라의 이 고민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일부로 이 혁명의 소용돌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국 이 폐색이 짙어지자 세르반테스는 미국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부 첫 부분에 나온 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의사 자격증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어. 궁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작가 아수엘라의 자기 고발처럼 읽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그 지식인의 포지션 또는 애티튜드라 그러죠. 이런 모습은 여러 세계 문학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문학의 대표작인 강경의 인간 문제는 물론이고요. 됐죠? 이렇게 이념은 거창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기회주의자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물들의 피할 길 없는 한계입니다. 머리만 살아가지고. 그죠? 못 먹어도 쌉니다. 이 얘기는 두고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식인 문제는 두고두고, 특히 이제 프랑스 문학이나 러시아 문학 가면은 이 지식인 문제와 한판 큰 싸움을 벌일 겁니다. 자, 세르반테스의 경우 봤죠? 세르반테스의 경우 두 번째 한번 또 볼게요. 아까 매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혁명군에 속하긴 하되, 뭐랄까요? 20명 남짓을 이끌고 다니는 그 무리에 두목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혁명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심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나테라 장군이나 예컨대 이 비아 장군과 연결하는 역할을 세르반테스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령으로 장군으로 진급한다 그랬지. 혁명의 중심으로 다가가면서도 이 마시아스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시키기만 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르반테스의 그 역할에 주목하면서 보기 바랍니다. 서사 구성상 세르반테스의 위상, 그 위치가 어디인지 잘 볼 필요가 있죠. 자, 계속 볼게요. 대장님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시아스를 얘기합니다. 대장님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어쩐지 좋더군요. 큰 일을 해낼 분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장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높고 숭고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님은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혁명이 자신에게 부여한 막중한 역할을 스스로 모른 척 하려고 하십니다. 모니코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대장님은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족장주의에 대항해 일어선 것입니다. 토호주의죠. 우리들은 조국의 번영으로 규결되어야 하는 위대한 사회운동 한 구성원입니다. 혁명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 추악한 살인자만을 타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정 자체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을 위해 싸우는 것, 즉 이념을 가지고 대항하는 일입니다. 이런 원칙을 위해 싸우는 분들이 비아나 나테라, 비아, 판초비아, 나테라, 카란사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거창해 보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어떤 중심으로 수렴하려는 욕망이 있죠. 근데 끝없이 이 주변화하는 혁명들은 못 견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의 언어로 포섭되지 않는 혁명들은 못 견뎌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세르반테스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틀로 혁명적인 이 삶들을 다 포섭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대장님은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족장주의에 대항해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들은 조국의 번영으로 귀결되어야 할 위대한 사회운동의 한 구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국의 번영으로 귀결되어야 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이 마시아스의 싸움을 포섭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마시아스는 이 포섭하려는 손길로부터 끊임없이 탈주하죠. 그렇죠? 이 점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중심화하고자 하는 권력에 저항하는 선을 그려나갑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점.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 비아와 사파타하고 요 한편하고 카란사하고 오브레고 한편이 다른 겁니다. 카란사 오브레고는 중심을 향해 권력을 향합니다. 권력 지향적이에요. 근데 사파타는 대통령 노력 때려치고 나 못하겠다고 나와버리죠. 중심 못 견다는 겁니다. 우리 체 게바라를 미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체 게바라가 중심 못 견뎌야죠. 중심, 관료화하는 혁명 세력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아수엘라 천민들에 대한 이건 핵심입니다. 핵심. 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계속 던지는데 이 세르반테스를 매개로 해서 혁명의 중심으로 향하는 흐름들은 늘 혁명을 국가 권력으로 수렴하려고 합니다. 포섭하려고 해요. 근데 마시아스를 비롯한 그 뜨내기 혁명가들 있죠. 이른바. 얘들은 이 중심화하는 혁명의 언어로부터 끊임없이 탈주합니다. 벗어납니다. 여기에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능해질 것 같죠. 이념으로 이 끌어안을 수 없는 혁명의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 혁명의 에너지들을 하나의 이념으로 무엇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라는 이름으로 그 혁명의 에너지들을 중심화해버릴 때, 혁명의 에너지를 질서화해버릴 때, 이 혁명은 생명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다시 살아있는 마시아스는 누구일까를 계속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마시아스가 영원히 눈을 감은 이후에 살아있는 마시아스는 어떤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일부로서 혁명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중심화하고 욕망으로서 또는 이념의 언어로 포섭되는 과정의 일부로서 혁명을 얘기할 것이 분명히 다르죠. 여기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혁명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운명을 지녔습니다. 신성한 권리니 뭐니 이런 것들은 어떤 원형적인 상태로 아주 투박하고 거친 상태로 마시아스에게도 깃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혁명이 성공하는 순간에 바로 독재화한다는 것, 권력화한다는 것. 이거 우리 역사가 세계사가 다 보여주는 거죠. 이건 남미뿐만 아니고 세계사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들, 해방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순간 바로 반혁명의 맨 앞에 서게 되죠. 늘 이때 이용하는 게 있죠. 니체가 선악을 넘어서 했던 말. 괴물과 싸우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괴물을 닮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늘 자신의 시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명언이죠, 명언. 되게 그 적들과 싸우면서 혁명가들은 적의 행태를 고스란히 닮아요. 이 북쪽의 김일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혁명 투사들이 다 독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데 시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쪽 시면이 마시아스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내가 왜 싸웠었지? 그죠? 이 하나의 그 이념으로 그려낼 수 없는 혁명의 그 에너지들, 들끓는 혁명의 에너지들은
이 마시아스를 비롯해서 마시아스의 동료들 있죠. 이발사도 있고 노랑머리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시인 기질이 있는 누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채롭게 이 변형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혁명을 통해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런 이념에 복무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그 혁명은 이미 혁명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아마 이 혁명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책 읽으면 정말 멋진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재주가 없어서 못 쓰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글들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혁명의 에너지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마시아스적인 건 무엇일까? 무엇이 마시아스를 혁명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는가? 이런 질문까지 포함해야 될 겁니다. 그 추악한 살인자만을 타도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정 자체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칙을 위해 싸우는 것, 즉 이념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시아스도 서서히 세르반테스가 좋아진다고 얘기하죠.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자마자 그 순간 이 기회주의자 세르반테스는 자기의 삶을 찾아서 도피를 합니다. 말은 쉽죠. 그래서 이 언어화한다는, 혁명의 언어화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늘 인간의 이념이라는 게 언어의 추상화한 형태잖아요. 그죠? 이 추상화 형태로 포섭되지 않는 혁명 에너지라는 게 무엇일까? 뭐 주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주역의 49번째 괴인가요? 이게 혁괴죠, 혁괴. 여기서 보면은 이 혁자에 대해서 혁은 변혁이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우주 삼라만상이 조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큰 의미에서 혁명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혁명의 시면에 꿈틀거리는 게 무엇인지, 마시아스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엔 이제 우리 나테라 장군의 부관, 참모인 알베르트 솔리스의 경우 한번 보죠. 이 친구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초점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눈에 안 띄었을 거예요, 잘. 지금 딱 보면은 우리 마시아스적인 혁명이 무엇인지 딱 머릿속에 와 닿았죠? 그리고 세르반테스에게 혁명이란 무엇인가 정확해졌죠? 근데 이 솔리스의 경우는 또 혁명이란 무엇일까? 이게 날카로운데요. 환멸과 허무예요. 혁명을 위한 싸움 후에 찾아오는 것은 환멸과 허무입니다. 이건 이제 김석범의 화산돌 읽어도 그렇고요. 이 혁명을 깊이 사유하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냐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이 러시아 혁명을 다 찬양했던 사람들이거든. 레닌이나 스탈린에 대해서 상당히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지식인들 많은 사람들이 앙드레지드도 그렇고요. 베냐민도 그렇고 이 베냐민은 모스크바 일기 있잖아요. 이 모스크바를 다녀와서는 환멸에 빠져버립니다. 그 무지막지한 질서들. 저게 우리가 꿈꿨던 혁명이란 말인가. 여기에서 혁명에 좌절한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술가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칸딘스키라는 사람들 있죠. 마야콥스키라는 사람들 있죠. 미래파 예술가들. 그 환멸과 허무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우리 한국의 예도 들어볼까요? 이 북한 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 9월 9일 날 닻을 올려요. 그죠? 그 전후한 시기에 이 전쟁 때도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이 남한의 지식인들이 대거 북으로 넘어갑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제북 작가, 시인들, 예술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남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북으로 가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식민지 시대 때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의 땅을 다 약탈당했었죠. 지주들에게, 친일파 지주들에게 또는 일본인 지주들에게. 그걸 다 무상몰수, 무상분배해주고 그리고 이
북조선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기본적인 권력의 정당성은 친일파를 철저하게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무력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이 대거 올라갑니다. 환호합니다. 개벽의 세상이다. 다 개벽이라고 불렀어요. 다 개벽이라고. 천지개벽한다 이것이. 근데 48년 쭉 거치고 전쟁 거치고 나면서 이제 그 사이 연안파와의 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또 남로당 세력들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5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부터는 대부분의 지식인들 숙청해요. 다 추방합니다. 백석도 그랬고요. 김남천도 그랬고요. 임화도 그렇고 몇몇 지식인들 빼놓고 홍명이나 한설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문학자나 지식인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의 환멸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었던 혁명이라는 이런 것인가? 이 혁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소설이 이병주의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이 박태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식민시대부터 혁명을 꿈꾸고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지리산에서 유토피아를 꿈꾸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을 경험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로당의 폭력을 경험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져듭니다. 이 혁명 뒤에 찾아오는 것은 환멸과 허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혁명을 또 꿈꿀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론의 핵심이에요. 혁명은 늘 혁명을 배반합니다. 그 배반하는 걸 알면서도 또 혁명을 꿈꿀 수밖에 없다는 게 숙명. 이게 삶의 큰 그 원한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에서 보인다니까요. 우리 충실한 학생인 이무기한테 재밌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뭐 그래요? 뭐 힘들어한 대답이에요. 이 훌륭한 제자가 아직 여기까지 못 왔구나. 이건 이 멕시코라는 특수한 그 장소, 특수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혁명론의 관점에서 읽으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혁명을 이념적으로 사유하는 친구가 세르반테스였고요. 딱 이해 갔죠, 이제? 여기 그 혁명 후에 찾아오는 환멸과 허물로 빠져드는 게 솔리스입니다. 이걸 읽어내는 선생이 훌륭하죠. 여기 밑줄 그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나는 이 길의 끝에 다다르면 꽃으로 뒤덮인 초원이 있다고 생각했지. 혁명 이후에는 초원이 있다고 생각했지. 화원이 있다고 생각했지. 이병주의 지리산을 읽다 보면은 화원의 사상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지리산에 그 화원을 만들어서 일종의 꼬민을 만들어요. 꼬민. 이 꼬민을 이제 자신들이 포섭하기 위해서 박헌영이 내려오고 그래요. 이현상이 내려오고 그럽니다. 남로당이 파견되고 그러는데 그 남로당에 이제 포섭되면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딱 떠올랐어요, 나는. 이병주의 지리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대하소설인데 7권짜리인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런 혁명론을 같이 보면은. 그런데 가보니 늪이었어. 이게 명언이에요, 명언. 여기 밑줄 딱 긋고요.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딱 여러분 떠올려야 됩니다. 마시아스의 문장. 나는 씨 뿌리고 싶고 밭 깔고 싶었어.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얼떨결에 여기 온 게 바로 이 자리야. 라는 게 마시아스고. 아닙니다, 대장님. 이런 빛나는 이념이 있습니다. 조국 해방의 길, 계급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라는 게 세르반테스였고. 나는 초원이, 화원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르러 보니까 늪이었어. 이게 이 혁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이복의 친구,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야.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이야. 인간 중에는 악밖에 안 보이는 인간들이 있지. 그 악이 조금씩 영혼을 멍들게 하고 모든 것을 갉아먹어 망쳐놓게 되지. 열정이나 희망, 이상, 기쁨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는 것은 오로지 이것뿐이지. 즉 자네도 그들과 똑같은 악당이 되어버리든가 아니면 지독하게 잔인한 이기주의라는 벽 뒤에 숨어버리든가 사라져버리든가 말이야. 혁명을 한답시고
떨치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런 열정이나 희망, 이상, 기쁨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채 이기주의라는 벽 뒤에 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한다고 그러면 세르반테스가 묻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솔리스가 대답하죠. 사건들이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야.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빛나는 눈에 입술을 꼭 담은 사람들에게나 한정되어 있는 한순간의 삶이지. 사라져버린 말 한마디에 허망한 의미 같은 거라고나 할까.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과 행동과 표현이 아주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얽혀서 무섭도록 괴상한 주름살을 만들어가지. 즉 한 민족이 갖는 주름살. 이건 뒤에서 좀 상세하게 볼게요. 멕시코겠죠. 구제할 수 없는 한 민족의 주름살 말이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혁명을 따르느냐고 물을 거야. 혁명 폭풍우지. 그 폭풍우에 끼어든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야. 모진 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엾은 낙엽일 뿐. 하면서 이 소용돌이송에서 약탈하고요. 그죠? 여성을 강탈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우리 여기 보면은 세르반테스까지도 저 집에 가서 보석, 다이아몬드를 훔치죠. 우리 마시아스가 얘기하잖아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물론 모든 전쟁이라는 게 다 이권 싸움이긴 하지만은 얘들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이념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런 이 이념을 내세웠던 세르반테스까지도 이 다이아몬드가 든 그 상자를 다이아몬드 두 알이 든 상자를 몰래 훔치죠. 마시아스가 잠든 틈을 봐서. 나중에 알고 있죠. 마시아스는 다 네 건 내 거야.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여기서 빨간 글자로 표시한 부분 보세요. 120페이지. 혁명은 폭풍우지. 그 폭풍우에 끼어든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야. 모진 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엾은 낙엽일 뿐. 이런 회의주의, 혁명에 대한 깊은 환멸과 어떤 허무도 있습니다. 뒤에 좀 더 봐야 좀 얘기될 것 같습니다. 솔리스의 경우 다시 보세요. 이 솔리스가 비록 야만스러운 모습이지만 혁명이란 참 아름다운 거야.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책 표지에도 야만스러운 모습이지만 혁명이 참 아름다운 거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마치 이 카피처럼 이 소설을 대표하는 것처럼 딱 뽑아놨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야만스러운 모습이지만 혁명이 참 아름다운 거야 라고 해놓고서 잠시 뒤 그는 약간 침울한 어조로 나지막하게 덧붙였다 이랬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이 유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다 알게 돼. 싸우는 사람도 없고 총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신나게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 뿐이야. 그때가 바로 우리 민족의 심성이 물처럼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지. 이게 멕시코 민족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이 폭풍우에 휘말려서 싸울 때는 소리 지르면서 싸우다가 총소리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신나게 약탈을 일삼는 무리들밖에 안 남는다는 거지. 그때가 바로 우리 민족의 심성이 물처럼 투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라는 겁니다. 훔쳐라 죽여라 하는 이 두 단어에 집약되어서 말이야. 기가 차지도 않아. 하나의 더러운 사륙자를 쳐부수기 위해 바친 우리의 정열과 인생이 결국 이런 10만 아니 20만의 똑같은 괴물스러운 족속들을 일으키는 데 쓰일 커다란 추춧돌을 세운 노동자 역할밖에 못했다니 말이야. 중요한 문장이죠. 정말 괴물스러운 더러운 사륙자를 쳐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우베르타죠. 이런 독재자를 처부시키기 위해서 일어섰는데 그게 이 정열과 인생이 결국은 이런 10만 아니 20만 똑같은 괴물스러운 족속들 약탈 일삼는 애들이죠. 혁명군이랍시고 족속들을 일으키는 데 쓰일 커다란 추춧돌을 세운 노동자 역할밖에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환멸이 깊겠어요.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인가. 이런 혁명을 나중에 후세대들은 미화하면서 100만 명이 죽은 어쩌기 하면서 그 성스러운 피를 얘기하고 그러지만은 현장에 지켜볼 때는 약탈자 무리였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혁명의 한 가운데에서 아수엘라가 바라본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상이 없는 민족, 폭군밖에 없는 민족, 피가 아까워. 그의 미소는 폭삭 주저앉은 지붕, 허물어진 집터에서 푸석푸석이는 먼지와 화약 연기를 따라 차츰 사라지고 있었다. 그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먼지 속에서 혁명의 상징이라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와 먼지 속에서 혁명의 상징이라도 발견한 같은 느낌이었다 그랬죠? 이 연기와 먼지가 바로 혁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연기는 아주 다정하게 피어나 서로 껴안고 하나로 뭉쳐서 허무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부분 밑줄 다 그으셨죠? 밑줄 다 그어야 됩니다. 이 멕시코 민족에 대한 자기 비판을 솔리스의 입을 빌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미워하기는 쉽죠. 근데 이 양면성 또는 혁명의 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것, 이게 바로 아수엘라 작품이 갖는 장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야만적이죠. 야만적이지만은 아름다운 것이긴 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 솔리스는 야만적인 초점을 맞추죠. 야만적인 불구하고 또 혁명은 허무와 환멸을 지나고 나서도 또 꿈꿀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게 어쩜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솔리스의 경우도 큰 그림이 그려졌죠? 됐죠? 우리 마시아스의 경우, 세르반테스의 경우, 솔리스의 경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혁명에 따르는 게 무엇일까요? 혁명에 따르는 게 늘 배신입니다. 멕시코 혁명사의 배신과 배신이 계속 이어져요. 마데로를 죽인 자가 아까 우베르토라고 그랬죠. 군인, 측근이었습니다. 측근이 바로 미국의 주 멕시코 대사를 등에 업고 얘를 쳐버리죠, 마데로를.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카렌사와 오브레곤이 또 권력 중심을 향해 나가고 거기에 대항하는 비아와 사바타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이합집산합니다. 배신의 배신이 꼬리를 물어요. 이 혁명을 치르고 나면 늘 숙청의 피바람이 불죠. 농공행상과 함께 숙청의 피바람이 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지점들입니다. 자, 오로스코 파르소타로 가자. 오로스코도 혁명을 이끈 혁명군의 일원이었거든요. 혁명군이었던 그 놈은 우에르타 쪽에 동조했어. 대신 이 우에르타가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우베르타라고 했나요? 우에르타 쪽에 동조했어. 근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정말 도살자였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진짜 사나이 맛 좀 보게 해주자. 연방군 놈들, 사람 죽이는 것을 꽁 잡듯 한 놈들, 이제 너희들도 다 끝장이 났다. 마시아스가 소리쳤다. 파스쿠알 오로스코를 생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노랑머리 마르가리토가 말했다. 배신자의 발바닥 껍질을 벗기고 24시간을 산속으로 기어다니게 해야지. 뭐야, 그놈의 마데로를 죽인 놈이야? 메코가 물었다. 아니야, 마데로를 죽인 놈은 우에르타지. 노랑머리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됐죠? 오로스코, 마데로, 우에르타, 오로스코, 이렇게 이어지는 배신의 배신이 꼬리를 무는 것들이 보이죠? 외파리 군인과 발을 저는 군인, 류머티즘이나 천식을 아는 군인들이 간간히 마시아스를 욕했다. 배웠다고 잘난치 않은 젊은 녀석들은 총 다루는 솜씨가 어떤지 알기도 전에 모자에 노쇠로 만든 작대기를 달아 계급이 높아지는 것이었고, 반면에 싸움을 100번도 넘게 해본 무식한 노장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었다. 사병으로 시작한 노장들은 여전히 사병이었다. 혁명군 안에서도 이렇게 격차가 있는 것 생겨났단 말이죠. 그 안에서마저도 이것도 또 다른 의미의 배신이죠. 함께 평등하게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쿠바 혁명에 대해서 어떤 판타지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쿠바 소설이 있겠지만은 쿠바 젊은 세대들에게 이 권력은 그야말로 적대의 대상이에요. 철저하게 위계화되어 있고요. 이 고위 권력층들은
모든 특권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들은 이 기하선상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쿠바를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는 글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다. 그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쿠바 소설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쿠바의 아바나 거리를 걸어보고 어떤 해밍웨이가 머물렀던 이 해안에서 해수욕했다는 것으로 이 낭만을 얘기하는 것 어림없습니다. 이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쿠바 혁명사는 충분히 주목해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 이 카스트로가 보여준 것들은 김일성이 보여준 것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습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요. 철저히 특권화하죠. 그 얘기는 쿠바 소설 읽으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언처럼 이 아수엘로는 이 천민들에서 혁명 이후에 무엇이 남는가, 혁명 세력 속에 무엇이 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 혁명이란 무엇인가는 배신에 이어서 또 분열과 패배이기도 하고요. 신의 몰락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혁명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혁명일 수는 없죠. 분열과 패배가 멕시코 혁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아기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 적통이냐 아니니 꼬리 물고 늘어지면서 온갖 싸움이 벌어지죠. 이 비아가 또 암살당하면서 몰락해 나가죠. 큰일 났어. 참패야. 비아가 셀라야에서 오브레곤에게 패했다는 것. 우리들은 끝장이야. 이제 이 소설의 대미죠. 발데라마의 태도는 황제처럼 당당하고 진지했다. 비아, 오브레곤, 카란사, XYZ 이런 뜻입니다. 등등등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내게 어쨌다는 거야. 분출에 올라오는 화산을 사랑하듯 난 혁명을 사랑해. 화산은 화산이기 때문이고 혁명이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대홍수 다음에 혹은 위에 혹은 아래에 놓여진 돌멩이는 나에겐 전혀 대수롭지 않아. 이게 또 발데라마, 어떤 멕시코적인 낙천주의의 일면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 발데라마도 주목을 해야 돼요. 마시아스, 세르반테스, 솔리스, 발데라마까지. 이 발데라마는 혁명은 혁명이야. 혁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오의 장렬한 햇빛을 받아 그 이마에는 하얀 데킬라 병이 반짝였다. 그는 몸을 돌리더니 가벼운 몸짓으로 그 병을 던졌다. 지나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나는 저 미치광이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마시아스가 웃으며 말했다. 혁명이 배신과 분열과 패배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래도 혁명은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죠. 혁명은 아름다운 지점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가끔씩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한다니까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음산한 불쾌왕이 엄습했다. 또 다른 재앙의 정적을 지키고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의 재앙은 분명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비아의 패배는 한 신의 몰락이었다. 그리고 몰락한 신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 비아의 패배와 함께 우리 마시아스도 패배하면서 2년 전 승리했던 그곳에서 패배하면서 총을 겨냥한 채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분열과 패배, 신의 몰락, 그리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발데라마는 혁명은 당당하게 혁명다워야 한다. 혁명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혁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봐야 돼요. 여기 볼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시아스 제발 이젠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시아스가 아내를 찾으러 갔었죠. 아내를 만나러 갔었죠. 아내를 만나러 가서 잠깐 머물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러는데 이거 우리 사파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보신 분들 알 텐데 아내가 가지 말라 그러죠. 근데 저쪽에서 스파이를 보내서 거래를 하자 그러잖아요. 탄약통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직접 가죠. 무기가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벌집이 돼서 죽죠. 근데 그걸 예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파타의 죽음을. 사파타의 죽음 전에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가지 말라고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격하게 흐느꼈다. 아이가 놀라 소리치며 울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그 무서운 고통을 참아야만 했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은빛 배에
날개가 뾰족한 제비 한 마리가 수정처럼 쏟아지는 햇빛을 받으며 비스듬히 날아 지나갔다. 돌연 석양의 햇빛에 눈이 부셨다. 이 제비의 이미지도 중남미, 특히 중미 공부할 때 인상적이죠. 라 팔로마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제비입니다. 왜 지금까지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마시아스? 라고 아내가 묻습니다. 눈살을 찌푸린 마시아스가 딴청을 피우며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그것을 계곡 깊은 곳에 던졌다. 상징적이죠. 곳곳에 시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앞에 솔리스가 얘기할 때 낙엽과 같은 거야 이랬죠. 혁명이나 폭풍에 휩쓸린 낙엽 같은 거야. 여기서는 조약돌을 던집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계곡 깊은 곳, 아마 이 혁명의 시면 같은, 역사의 시면 같은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시적 메타포처럼 보입니다. 생각에 잠긴 채 마시아스는 계속 계곡 아래만 바라보며 말했다. 저 돌을 봐, 멈추지 않잖아. 이 메타포 딱 이해가죠? 저 시면이 있고 저게 우리의 삶인지도 몰라. 저렇게 깊이 저 깊은 곳에 닿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가야 하는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유목민의 영혼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23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235페이지. 군인들은 미친 듯이 노래하고 웃고 떠들었다. 다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는 옛날 유목민의 영혼이 꿈틀거렸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다. 항상 걷고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계곡과 평원과 산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이 문장도 대단히 시적이죠. 그러니까 혁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념의 그 광휘 속에 눈이 멀어서, 그죠? 현실을 놓칠 수도 있고, 또 우리 솔리스에 의해서처럼 그 깊은 환멸과 허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배신과 분열과 또 끝없는 패배를 맛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라면,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이라면 우리 혁명은 걸음을 멈출 수가 없죠. 혁명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늘 혁명은 진행돼야 되죠. 계속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이 놀이도, 소설숲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놀이도 어쩌면 유목민의 영혼을 실천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 소유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책에서 읽는 것의 주인이 될 수는 있죠, 우리가. 아마 낯설었던 멕시코들이 훨씬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선인장과 데킬라와 또뜨리아라는 그 옥수수 또르띠아, 여기서는 뭐 옥수수 부침개라고 번역했던데 이게 민용태 선생이 종종 하는 것인데, 이 또르띠아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정말 이 역사의 이면을 통해서 보편적인 멕시코란 특수한 역사의 현장을 소설화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보편적인 측면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들. 우리 일상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이 배신들 늘 따라다니죠. 모욕들, 환멸들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어떤 그 표대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마련이죠. 이런 문장들도 잘 보고 밑줄 잘 그어 놓으십시오.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제 아내의 하소연을 뿌리치고 아니야, 싸워야 돼 라고 나와서 함께 군인들과 걸어가면서 나온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래된 성당의 입구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벼랑 틈새에서 데메트리오 마시아스의 눈은 영원히 움직임을 멈추었다. 여전히 총을 겨냥한 채. 이 한 문장이 중요하죠. 마지막. 여전히 총을 겨냥한 채.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항하는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네코도 죽고 몬타네스도 죽고 이러죠. 그죠? 236페이지 보면은 몬타네스는 불평 한마디 못한 채 말에서 서서히 미끄러져 쭉 뻗었다. 그리고는 꿈쩍도 안 했다. 마시아스는 분노와 고통의 눈물을 흘렸다. 등등. 그 다음에 갑자기 마시아스 혼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계속돼야 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어오면 이 천민들을 읽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혁명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혁명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그 화두에 답하는 소스들을 멕시코 혁명 현장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0년이 훌쩍 지나서 우리가 여기 읽는데도 멕시코 혁명사를 소설로 읽는 경험뿐만이 아니고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10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책 장사를 하고 와야 됩니다. 이 책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대답 안 하십니까? 이 불의 기억인데 여기 밑에 보세요.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불의 기억 이 3권짜리입니다. 3권짜리인데 우루과이 출신의 작가이면서 역사가이기도 한데 중남미 사람들 중에서는 작가이자 시인인 사람들이 역사에 관한 글들, 좋은 글들 아주 많이 씁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라는 작가의 작품을 읽을 거거든요. 이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라틴 아메리카 역사는 대작이에요, 대작. 정말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우루과이의 극작가이기도 한데 제가 옛날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과부들 이런 작품을 쓴 사람인데 맞죠? 그 아주 훌륭한 작품을 쓴 사람인데 이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수많은 참고 문헌들을 동원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서가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이건 폰으로 딱 꽂아놔야 돼. 책꽂이 앞에. 우리 라틴 아메리카 소설 읽었다 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딱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신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화 시대가 한 40, 50페이지 넘어가면 바로 15세를 건너뛰거든요. 이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쭉 얘기하고 거기에 식민지 통치 역사 등들 쭉 이어집니다. 그 3권이 현대사 쪽이에요. 이게 이제 멕시코 혁명 20세기입니다. 20세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쓰여진 역사서냐면은 아름답되 참담하고 비참한 라틴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술도 이래야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서처럼 쓰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딱 한 달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온갖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멕시코 갔다가 아르헨티나 갔다가 우루과이 갔다가 콜롬비아 갔다가 저희 카리브해 갔다가 사방 오락가락 하면서 모자이크처럼 펼쳐놓아요. 이렇게. 이 책 읽는 의미가 대단히 책 읽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1년 동안 중남미 소설 읽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불의 기억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역사서는 어떤가?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이 사파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한 절입니다. 이 그림은 디에고 리베라가 그린 벽화의 일부죠. 사파타입니다. 사파타를 그린 건데 흰 말을 타고 다녔다 그러죠. 영화 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돼지와 소와 닭들도 사파타의 무리인가? 항아리와 단지와 냄비도
정부군은 농민 전쟁이 이어진 수년 동안에 모렐로스 지역 인구의 절반을 몰살시켰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갔다. 들판에는 돌과 불탄 옥수수대만 남았다. 한 여인이 부서진 집의 잔해 속에서 쟁기를 걸려 올리고 있다. 남자들은 죽었거나 정부군에 끌려갔다. 남아있다면 그는 사악한 범법자이다. 그러나 전쟁은 계속된다. 비밀의 상간 골짜기들에서 옥수수가 싹을 틔우는 한, 사파타의 눈이 빛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역사서의 문장이에요. 문장. 되게 이런 식입니다. 돼지와 소와 닭들도 사파타의 무리인가? 항아리와 단지와 냄비도 사파타의 무리인가? 이러죠. 비밀의 상간 골짜기들에서 옥수수가 싹을 틔우는 한, 사파타의 눈이 빛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걸 이 부사령관 마르코스가 이끄는 사파티스타로 이어지죠. 이 불의 기억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이 판초비아, 이 판초빌라를 읽으면 안 됩니다. L은 그 반모음입니다. 반모음. 판초비아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도 한번 꼭 보시고요. 이 판초비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소설에 나오는 부분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소설에서도 판초비아가 온다는 게 있죠. 아마 에드와르도 갈레나도 당연히 이 천민들이라는 작품을 읽었을 겁니다. 평원을 질러 달리고 산을 넘는 무장 농민들은 까마귀 떼들이 뒤따른다. 삶이 아무 가치가 없다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문장들이 딱 한 방에 막 그 뒤통수를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재미가 대단합니다. 삶이 아무 가치가 없다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남자들은 주사위를 던지듯 자신을 전쟁 속에 내던진다. 그들은 한 맺힌 복수를 하거나 망각 속에 묻혀버리고 자신들을 먹여 살릴 땅을 찾거나 자신들을 묻을 땅을 만날 것이다. 판초비아가 온다. 농부들이 환호한다. 판초비아가 온다. 병사들이 성호를 그으며 외쳐댄다. 그 자는 어디에 있는가? 우에르타가 묻는다. 동서남북 어디든 있고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와와 수비대 대장이 대답한다. 이 판초비아는 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이죠. 치와와입니다. 그 강아지 치와와의 고향이에요. 판초비아는 언제나 누구보다 앞서 불을 뿜는 적의 대포들 향해 돌진한다. 전투가 열기를 더해가면 그는 마치 말이 울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댄다. 그의 심장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거세게 뛴다.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로 이 판초비아는 정말 소도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뒤에 좀 더 이어지는 게 있는데 짤막하게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66쪽 여기 아닌가요? 맞는데? 실제로 이 판초비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짓을 하고 그랬답니다. 이 얘기는 눈에 바로 안 띄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불의 기억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5, 66 맞는데? 맞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장군에게는 무슨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은 감정이 풍부할 뿐입니다. 판초비아의 부하 장교들은 말한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사실 그렇다. 순전한 장난에서 그는 전선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오는 자신의 병사에게 총 한 방을 쏴서 배에 구멍을 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멕시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판초비아와 사파타는 멕시코 인민들의 심성에 깊이 자리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대단히 개방적이고 이렇게 우리는 상상을 하죠. 그런데 멕시코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평론가이자 정말 빛나는 인물이죠. 옥타비오 파스가 쓴 책 중에 고독의 미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사책도 이렇게 제목을 지어요. 고독의 미로라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 있는데
역사입니다. 이 멕시코성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멕시코인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건데, 여기에서 한 단락만 읽어드릴게요. 여기다 비판은 멕시코 다음 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멕시코의 가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멕시코인들은 달라요. 옥타비오 파스가 보는 멕시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노인이나 젊은이, 백인이나 혼혈, 장군, 노동자, 변호사 등 멕시코인은 누구나 폐쇄적이고 스스로 갇힌 사람들 같다. 표정도 가면이고 미소도 가면이다. 정중하면서도 가시가 돋친 냉정한 고독 속에 묻혀있는 그들의 침묵과 언어, 예의와 경멸, 조소와 체념 등 모든 것을 자신을 방어하는 데 이용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이웃들에게 눈길 한 번 주려고 하지 않는다. 한 번의 눈길이 팽팽하게 긴장된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인들은 벌거벗겨지고 생사를 드러낸 듯한 기분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의 말, 이로 인한 오해 등 모든 것이 그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의 언어는 압축적인 어휘, 상징, 암시와 생략이 많이 들어간다. 한편 그의 침묵 속에는 여러 가지 감추어진 뜻, 미묘한 의도, 폭풍을 품은 검은 뭉게구름이나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무지개 등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위협이 숨어있다. 이 멕시코인들은 일단 가면을 쓰고 있다고 옥타비오 파스는 얘기를 해요. 아마 이 300년에 이르는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을 테고요. 또 독립 이후에도 이어진 독재 정치 속에서도 이런 그 민중들의 삶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움츠러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도혁명당이라고 PRI가 거의 몇 년입니까? 80년, 90년 가까이 지배해 왔죠. 그 온갖 그 안에 있었던 부패와 타락 속에서 또 멕시코인들은 끊임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속내를 잘 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옥타비오 파스는 멕시코성, 멕시코다움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그 작가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 저자 이름은 세장에 갇힌 멜랑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멕시코를 얘기하는 중요한 책인데, 이 사람은 이 옥타비오 파스를 비판하면서 멕시코성의 멕시코다움의 특징은 혼종성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뒤섞여 있고 혼란스러운 것인데 그걸 멕시코다움이라고 정의하려고 하지 마라. 정의가 불가능한 게 멕시코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도 다음 시간에 멕시코 작품 다시 읽을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도 없이 재밌습니다. 끝도 없이 이 멕시코 작품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여섯 편 읽게 되니까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멕시코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멕시코 소설들 읽으면서 멕시코를 새롭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멕시코행 항공권 또는 중남미의 항공권을 끊을 때는 소설 숲을 수강했는지 아니었는지 안 했는지를 그 확인증을 받고 이 항공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이제 그래서 아직 못 갔어요. 해리포터 할머니나 누구나 쿠바 여행 가는 사람 쿠바 소설 안 읽고는 보내면 안 됩니다. 그 판타지에 빠져서 못 해납니다. 자, 오늘도 길어졌습니다만은 멋진 혁명론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든 혁명이란 무엇인가를 이 천민들을 통해서 쭉 읽어왔습니다. 괜찮았나요? 좀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좀 이렇게도 좀 하고 이렇게도 하고 좀 뭐가 좀 이렇게도 하고 정말 재미없어서 뭘 못할 재미없어요. 뭐가 추임새가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추임새예요. 추임새. 제가 강의에 실패하는 것은 학생들의 추임새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득한 벽 때문입니다. 그 저한테 뭐라고 핑계 대지 말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으시면은 스피커 켜시고 말씀하십시오. 네. 그럼 다음 시간은 우리 마리오 지 안드라지라는 작가의 마쿠나이마
브라질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브라질은 브라질 아닙니다. 이 대단한 소설을 만납니다. 이게 마크 나이만을 모르고 브라질 얘기하면 브라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에 브라질 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라질 학문이라는 게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브라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놀라운 땅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키워드는 카니발리즘입니다. 식인주의입니다. 이 식인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 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가 전혀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일단 잘 몰라도 열심히 읽으세요. 꼼꼼하게. 알았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천민들을 또다시 읽으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크 나이마도 한 번 읽으시고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래야 일단락이 지어질 겁니다. 벌써 3강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금방입니다. 금방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